3D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쪽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네요. 그래서 그 ATSC라고 국민 디지털 방송 표준 쪽에 공동 연구원으로 계시고 지금 이 연구 실장으로 계시는데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박수. 먼저 김진필 교수님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한국 배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산공동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그 주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 과제이기도 하고요. 올해가 이제 4년 차인데 AI 기반 사용자 선택형 입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래요? 좀 목소리 크게 할까요? 네. 이제 먼저 시스템 개발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3D 먼저 그 기술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3D가 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어,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일단은 컨텐츠가 부족하다. 3D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생각할 때는 아바타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영화관이 아닌 그런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던 그런 3D 콘텐츠는 정말 손에 꼽을만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방송을 안 하게 되죠. 방송을 안 하다 보면 단말기가 없어집니다. 디스플레이가 없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3D 패널 분야는 전 세계 넘버 원, 투를 달리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부족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봉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3D TV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기술은 갖고 있지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쪽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서비스 활성화되면 다시 봉인을 풀 거다. 근데 돈이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보여야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때 페이는 역시 항상 주장하는 얘기는 콘텐츠가 부족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방송사가 먼저 콘텐츠를 하느냐, 서비스를 먼저 해서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은 방송사 입장에서 가전사가 먼저 디스플레이 보급을 하느냐, 서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나머지 하나 기술적인 이건 완전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 콘텐츠 부족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은 거기 희귀 현상은 아마 이런저런 기술 사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 거죠. 이 두 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서 오늘 주로 설명할 부분은 한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3D 컨텐츠라면 원래는 이런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로 찍는 거죠. 원래 양안식 3D 같은 경우. 다시점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 카메라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의 렌즈랑 개수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갖고 있는 카메라를 찍으려다 보면 실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2D 찍는 거랑은 다르죠. 카메라가 하나잖아요. 그죠? 2D는. 두 개 딱 봐도 데이터가 두 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요쪽에 보시면 이제 차선이 나와 있는데요. 4차선에 달릴 수 있는 차는 4대가 맥시멈인 거죠.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동시에.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샤넌의 채널 캐피시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통신공학에 보면 채널에 대한 밴드위스라 하면 이 차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차선이 딱 몇 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보는 데이터량은 정해져 있다. 그 맥스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채널 캐피시티의 샤넌 정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다시 우리나라는 이제 밴드위스를 한 채널당 6메가 되고 쓰고요. ATSC 같은 경우에 미국 방식이죠. 유럽 방식이라고 하는 DVB-T 같은 경우는 8메가에서 6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8메가 되고 씁니다. 이게 차선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한 채널에. 어쨌든 ATSC는 6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와 보면 데이터가 일단 3D로 보내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채널은 차가 달릴 수 있는 개수는 한정돼 있는데 데이터는 차는 개수는 두 배로 는 거예요, 지금 정황상.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ATSC 3.0 가장 최근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UHD TV 4K를 생각하시면요. 그 채널 밴드위스, 그러니까 한 채널당 6메가 대역은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ATS 3.0은 이펙티브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이런저런 데이터, 그러니까 순수 데이터 빼고 나머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채널당 한 25Mbps라는 게 정설이에요. 채널당 25Mbps만 보낼 수 있다. 차로 만들면 아까 내가 꽉 찬다는 얘기죠. 꽉 채웠더니 25Mbps.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4K UHD를 할 경우에 초창기에는 인코더가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Mbps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15메가, 14Mbps 좀 줄었지만 옵티마이제이션 돼서 어쨌든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거를 런칭을 할 때.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를, 모바일 HD를 하려면은 4K UHD의 4분의 1이니까 이제 4Mbps를 할당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구가 딱 맞죠. 그죠? 그리고 채널 정보 1Mbps면 벌써 채널이 다 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1메가, 4메가, 20메가면 벌써 25메가피트 다 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3D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아니죠. 데이터가 그 해상도에 따라서 2배가 된다는 거예요. UHD 4K라면 25메가, 20메가, 20메가에서 40메가 필요한 거예요. 보낼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트릭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좀 두 가지 트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HVC 케이스인데 트릭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보시면 레프트하고 라이트 영상 두 개가 있죠. 자, 레프트 영상을 고정 TV 채널로 보냅니다. 그리고 라이트 영상, 우영상을 그거와 HD 인코딩을 해서 우영상을 모바일 TV로 보내는 거죠. 어쨌든 데이터는 이제 꽉 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D를 따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가죠. 아까 그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갑니다. 요 각각이 가면 레프트 영상은 여기 UHD 4K를 서비스하는 겁니다. 레프트 영상은. 아까 카메라의 레프트 영상, 레프트 렌즈 있죠. 라이트 영상은 다운 스케일 돼서 HD로 모바일 서비스 하게 되죠. 그리고 얘하고 새로 나온 수신기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이 이렇게 온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쳐서 3D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밴드위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한 채널 다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UHD야 모바일 HD가 들어가면 3D 영상을 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차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는 이제 트릭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에 이게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각각은 서비스를 또 하고 있죠. 버리는 데이터가 아니죠. 좌영상과 우영상은 따로따로 모바일과 고정 TV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은 3D를 덤으로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원래 한국은 아직 시험 방송이 있지만 11번 MBC 같은 경우는 11-1이 UHD 4K 고정 TV, 11-2가 모바일 2K인데 HD인데 아직 그 방통이나 이런 데서 정규 방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1에 고정 TV, 11-1에 모바일 TV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 방송을 하고 있죠. KBS 같은 경우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3D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추가 밴드위스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방금 이렇게 보내면. 그죠? 그리고 2D 서비스하고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을 보면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3D를 캡처한 거예요. 그죠? 근데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여기다 붙여놓았으니까 아는 거지. 따라 보면 이게 왼쪽 영상인지 오른쪽 영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봐도 똑같죠, 사실은. 우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은 이쪽은 UHD 4K 고정 TV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쪽은 동시에 사이멀캐스팅이지만 모바일 TV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데 3D TV 수신기는 둘 중에 이게 레프트기 라이트가 11-1번에서 오고 11-2번에서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 3D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D TV는 기본적으로 2D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2D, 3D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 선택형 입체 미디어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냐? 네, 실질적으로 그 3D까지는 아니지만 모바일 TV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표준화 내용 중에서 쭉 나오고 있고, 오늘 잠깐 설명할 HEVC와 SHVC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내용은 이제 차츰차츰 이건 표준화에 대한 동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개의 동향도 거기에 얼마 따라가고 있다. 그중에서 이제 LG전자하고 여기 김진필 교수님 LG전자 뭐 시절에 저희랑 같이 그 표준화를 했던 저희는 네, 그런 인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런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사실 이 2D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2D로 보이죠. 여기 3D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좌영상 4K, 우영상 모바일 HD 합쳐서 3D 나오는 게 한꺼번에 3D 풀 서비스가 되는 거를 미니 방송사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전파를 뒤에서 쏘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보이는 영상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트리플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한 채널 내에. 아까는 불가했다고 했지만 트릭을 써서 이렇게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되게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덤으로 3D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여전히 3D 영상은 아까 그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두 개. 서로 이제 다른 카메라인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편집 툴도 다 달라요. 2D랑. 그러니까 3D 영상을 하나 영화로 만들어 찍어서 컨텐츠를 만들려면 완전히 2D형 다른 패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또 다르면서 편집 툴도 쓰는 스킬이 다르고 그다음에 영상이 피곤함이나 느끼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뎁스를 유지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 카메라를 찍다 보면은 2D처럼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포츠 같은 경우 막 따라가야 되는데 막 따라가면서 카메라의 그 뎁스, 깊이 정보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보는 사람이 되게 피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조심조심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패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편집실을 하나 더 가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전문 요원이 다 또 달라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의 사이즈도 크니까 이제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다 가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돈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송사 입장에서 3D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않죠. 영화는 좀 다른데 영화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를 3천억 원 들여서 조 단위로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걔네들은 하죠. 걔네들은 합니다. 근데 방송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공짜잖아요. 근데 콘텐츠 만드는 돈이 더 많이 들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전송 기술하고 또 달리 콘텐츠 부족 이슈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또 이 과정에서 해결을 했죠. 그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SHVC라는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OTT에다 방송, 지상파 방송은 원사이드 하면서 채널이 아까 11-11-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땅 보내는 거죠. 한꺼번에. 근데 IP 같은 경우는 하나로 가죠. 패키지 하나로 줄여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채널을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서비스하고는 또 관련이 없죠. 예를 들면은 IP 통신하는데 그 뭐 단말기 하나를 그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모바일 따로 고정 따로 이렇게 패킷을 전송하지 않잖아요. 하나로 그냥 보내잖아요.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 넷플릭스 볼 때 그렇잖아요. 넷플릭스 볼 때 그걸 TV로 볼 때도 있고 IPTV 채널 볼 때 모바일 그 스마트폰으로 볼 때 있지만 어쨌든 패킷은 하나인 거죠. 스트리밍 땡기는 거는 스틀리지 않아서 이게 땡기는 거예요. 해상도가 하나로 고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했던 레프트 라이트 하면서 우영상 좌영상 이런 식으로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뭐 채널 두 개가 컨텐츠 두 개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하나를 줄지어서 하는 IP 패키지니까. 이럴 경우에 특별하게 물론 지상파에서 쓰지만 이럴 경우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일러블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드 서비스. 레이어드 서비스는 그냥 기술적으로 다이렉트리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계열을 먼저 얘기하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볼게요. 계열은 뭐냐면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코딩 쪽에서. 그래서 채널이 모바일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동 수신이 고정 수신보다 전송 채널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술적에 들어가면 뭐 멀티페이스 페이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반사파에 의한 것들이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내가 이동을 하면.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반사파들이 다 노이즈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 그러니까 수신 환경이 더 까다롭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채널 이퀄라이저도 있지만 이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러 정정 코드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고정 대비 모바일 환경은 더 많이 붙이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보다 FEC 코드가 훨씬 더 많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뭡니까? 페이 서비스잖아요. 페이 서비스니까 통신사에서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통신 패킷당 얼마 이렇게 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모바일이 이렇게 가죠. 이럴 경우에는 베이스 레이어만 받아서 디코딩을 하면 어쨌든 조그만 영상 하나 나옵니다. SD라고 하죠. SD 하나 나온다 치자고요. 그런데 보정은 좀 더 SD보다 고화질을 보고 싶죠. 그러면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받아서 두 개를 합쳐서 디코딩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게 레이어드 서비스입니다. 그걸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오면 요 사람이 있고 집 있잖아요. 그죠? 내가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출장을 갈 때 뭐, 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보다 짐이 더 많은 경우 있죠. 키로수로 따지면, 무게로 따지면. 그런데 얘가 베이스 레이어, 사람을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고요. 짐을 인핸스먼트 레이어라고 하죠. 사람과 짐은 엄연히 구분이 되죠. 사람과 짐은 엄연히 구분이 되죠. 그죠? 근데 출장을 갈 때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짐이 안 와. 항공편에 붙였더니 짐이 안 와. 사람만 갔어. 그죠?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죠. 사람이 갔기 때문에 노트북 하다못해 노트북 없으면 거기서 사서라도 일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짐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짐까지 넣으면 뭐 다 애초에 준비한 거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비교하자면 HD인 거예요. 영상이 낮은 거. 그 다음에 짐까지 오면 4K UHD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짐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사람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영상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짐만 가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사람은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짐이 오든지 말든지는 그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게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 베이스 레이어는 영상이고,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데이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두 개를 다 받을 경우에는 4K HD 서비스가 가능하고, 베이스 레이어 하나만 받으면 HD급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단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 없이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어. 그걸 버스로 표현할게요. 버스의 베이스 레이어 1층은 사람이 탑니다. 그죠? 2층은 사람은 못 타고 짐을 실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사람만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영상이니까.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더 받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받으면 좋은데 뭐가 좋냐? 해상도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이어드 서비스. 또 조금 다른 표현을 할게요. 원래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게 4K UHD가 이렇다고 칩시다. 이 네모 박스에 별이 있다고 쳐요. 근데 베이스 레이어는 별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별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받으면 얘를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별이 더 중요해요. 정보가 더 별이 더 많아. 아, 그게 개념, 꼭 이렇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의 원리입니다. 그죠?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빼서 보내. 나머지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 그래서 별만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한번 해볼 수 있어. 그죠? 아까 HD 영상 복원할 수 있어. 단, 얘까지 오면 더 좋아. 그죠? 4K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2D일 때인지 이런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컨텐츠가 있어. 근데 다운 스케일링해서 베이스 레이어로 HD를 보내. 그죠? 보내고,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아까 그 도형 봤죠? 빼기 있죠? 얘를 업스케일링을 하고, 원래 얘를 집어넣으면, 얘에서 업스케일링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듬성듬성하겠죠? 그죠? HD를 그러니까 TV 모양의 예를 들어서 이런 모바일에 있는 영상이라고 치면 얘를 확대해서 크게 TV로 보면 좀 어눌하게 보이잖아요. 듬성듬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보내고자 하는 영상이 우리 가지고 있죠. 보낼 때 걔하고 얘하고 빼버리면 나머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개념적으로. 그럼 그 데이터를 인해스먼트 레이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TV는 큰 TV는 뭡니까? 얘를 베이스 레이어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랬죠. 받아. 이제 뻥 키워. 그다음에 아까 요 데이터 빠진 데이터를 거기다 딱 채워넣어. 그죠? 이렇게 별을 받아 베이스 레이어를 받아. 그리고 그 빠진 데이터, 그 원거리에서 빠진 데이터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합쳐. 그러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이게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송 채널이 다르면 하나만 보내면 전송 채널을 나쁠 때 다 못 받거나 다 받거나 디지털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 받거나 다 못 받거나. 근데 그거를 좀 채널별로 너무 이 모바일 채널 안 좋으니까 어떤 형태라도 나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통신사는 수신 커버리지가 돈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지하실 들어갔더니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회사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중계기를 막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딩을 해서 FEC를 왕창 걸어놓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모바일은 나와. 어쨌든 간에 요만큼은 나와. 어딜 가든. 그죠? 로버스트 해가지고 나와. 그다음에 수신 환경이 좋은 고정 TV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가지고 볼 수 있죠. 이게 레이어드 서비스입니다. 채널 수신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원래 2D를 만든 거였어요. 2D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릭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이제 LG 배터리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자기 영상과 다운스케일된 자기 영상을 두 개를 아까 보내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3D 영상은 좌영상과 우영상이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영상도 거의 좌영상과 같죠. 어. 우영상을 다운스케일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벨로 보내요. 그다음에 인핸스먼트 레이어는 좌영상을 원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영상을 업스케일해서 빼요. 하지만 우영상은 어떻습니까? 좌영상과 거의 같죠. 그 빼앗지는 데이터도 거의 같겠죠, 양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베이스 레이어는 예를 들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보내요. 스트롱으로. 모바일은 이제 캄이라는 게 좀 모듈레이션 스킬이 있는데 성상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모바일 채널로 우영상을 보낸다. 그리고 이레스먼트 레이어는 TV 채널로 보내요. 근데 어쨌든 고정 TV는 얘 두 개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얘는 무조건 받는 거고. 그죠? 모바일은 얘만 받아도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영상은 모바일을 받으면 걔는 무영상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를 받으면 무영상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받아가지고 디코딩을 할 때 딱 맞추면요. 그게 자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자영상이 나옵니다. 아까 별하고 그 네모 사각형 얘기했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차이가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차이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코딩하면 자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영상과 우영상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3D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영상이랑 그러니까 그렇다고 3D를 위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냐? 그건 아니잖아요. 베이스 레이어랑 인핸스먼트 데이터 양은 똑같습니다. 다 합쳐서 25메가피스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들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걸 인정받아서 표준이 된 거예요. SHVC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영상은 베이스 레이어가 서비스를 하죠. 그죠? 근데 좌영상은 우영상과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에서 합쳐서 디코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UHD 4K가 나오고 그거 알아듣는 3D TV는 두 개 합쳐서 3D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좌영상 아까 HD에 4메가ps 한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4K에 20메가ps 우리 할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이스 레이어 플러스 인핸스먼트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몇 메가ps입니까 이거? 24메가ps죠. 효율이 더 좋죠.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오죠. 데이터량만 보세요. 아까는 따로따로 인코딩을 할 때는 우영상은 모바일, 자연상은 4K 해가지고 24메가ps에 20메가ps를 따로따로 할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가 같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두 개 다 봐야 된다 했어요. 그럼 데이터 레이시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24메가피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정 TV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상의 화질이 더 좋아지겠죠. 아까는 4K가 20mbps밖에 할당 안 했잖아. 근데 얘는 베이스 레이어, 인핸스먼트 레이어가 합쳐져가 24mbps가 되는 거죠. 예. 이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위칭을 해서 패킷 파일링을 쭉 보내면 그 일렬로 쭉 쓰잖아요. 그죠? 베이스 레이어, 인핸스먼트 레이어, 베이스 레이어, 인핸스먼트 레이어 함께 쭉 가죠. 그 중에서 베이스 레이어만 쭉 걷어내면 그게 이제 우영상이 나오는 거고 뭐 베이스 레이어, 인핸스먼트 레이어랑 땡겨서 이제 보게 되면 채널별로 자영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3D를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성 문제를 또 해결을 했습니다. 백워드 컴패터블하죠? 2D 영상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인코더도 별로 손댈 필요도 별로 없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디코더도 마찬가지예요.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손대는 거 없이 방송사 입장에서 덤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 스택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바일 HD와 4K가 11-1, 11-2로 나간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 ATSC 3.0 같은 경우에 그 피지컬 레이어의 모듈레이션은 OFDM 요즘 많이 쓰죠. OFDM이 멀티패스 페이딩에 강한 멀티 캐리어 방식인데요. 멀티패스 페이딩에 강하고 지상파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P 전송이고 IP UDP 올라가니까 우리 뭐 IP 트랜스미션하고 그 프로토콜 스택이 거의 같은 거죠. 그리고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픽스드 4K, 모바일 2K, 그다음에 4K급 3D 영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입니다. 각각의 서비스인데 이 레졸루션을 보면 돼요. 이게 해상 데이터 레이과 레졸루션 이건 이제 모듈레이션 스킴인데요. 어쨌든 HEVC 같은 경우에 4K, PLP1 아까 지상파, 사이먼캐스트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로는 2K 이렇게 보내서 서비스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레졸루션을 또 깎아가지고 480p를 예를 들어서 모바일, 그다음에 풀 HD를 고정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방송사에 따라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채널을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거죠. 그리고 우영상일 때와 자영상 그 자체일 때,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은 그 2D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영상을 썼을 때 그래도 자영상과 우영상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차이는 여기서 보시면 그 영상의 씬별로 다르긴 하지만 0.09dB 이하, 그러니까 거의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하다, 무시할 만하다 라는 데이터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영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 베이스 레이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K와 2K의 예를 들었잖아요. 베이스 레이어가 2K. 그다음에 인핸스먼트 레이어 포함해서 하는 건 4K라고 했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베이스 레이어를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3D 만드는 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베이스 레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K의 무영상 베이스 레이어를 SD 이하로 하는 VGA급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표현, 그런 해상도를 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40p 같은 것도 옛날에 모바일 영상은 썼다고요. 2G, 뭐 3G 할 때는 데이터 전송량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240p 뭐 이런 거 형편없는 데이터를 썼다고. 근데 4K하고 조합이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케이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영상의 화질이 너무 안 좋죠. 통상적으로 4분의 1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무 줄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UHD 지금 TV를 지상파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HD 업스케일링하기 대부분의 영상들이 HD 업스케일링. 어쨌든 그 4분의 2에 아까 베이스 우영상의 화질이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좌우 해상도가 에이시메트리 비대칭이니까 나빠도 너무 나쁜 경우에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개발한 게 뭐냐면 비디오 인핸스먼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여기 모바일, 여기 우영상, 여기 고정 좌영상에서 보낸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 내용은 그런 그림입니다. 표준에서 따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ATSC 1.0 시즌
근데 여기 보면 VEI라는 게 있어요. VEI. 비디오 인해스먼트 인포메이션인데 얘는 한 300K에서 500kbps 정도를 사용해주면 240p도 4K급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의 그 화질 개선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준이에요. 이것도 표준입니다. 그런 걸 만들었고요. 가급적 VEI는 고정 TV 채널로 보내죠. 우리 말하면 인핸스먼트 레이어처럼 고정 TV를. 왜냐하면 고정 TV 채널이 아까 이펙티브 데이터 레이스 높아서 그래요. 포워드 에라 커렉션을 모바일로 보내면 왕창 보낸다 그랬죠. 배워다 데이터 1을 보내는데 3일이라는 세 개의 그 포워드 에라 커렉션 코드를 붙여서 토탈 데이터 레이스 4 중에 1만 데이터인 거예요. 모바일은. 왜냐하면 너무 에러 확률이 커서 데이터 FEC, 포워드 에라 커렉션 코드를 왕창 붙이느라고. 근데 고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널널하게 보내죠. 그죠? 4개 중에 3개가 데이터고 1개가 뭐 포워드 에라 커렉션. 그러면 효율이 좋으니까 당연히 뭘 부가적으로 보낼 때 이쪽으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500kbps, 300kbps. 그럼 어느 정도 교전 효과가 있느냐?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왼쪽은 안 썼을 때, 오른쪽은 썼을 때거든요.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겁니다. 보이세요? 네. 이 효과가 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이 LED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프로젝션의 해상도가 좀 높지 않아서 잘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시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 그 채널 밴드위스를 추가적으로 할당하지 않아도 3D TV까지 모바일 기존에 있는 2D 서비스 다 포함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버헤드가 없다. 그래서 채널 밴드위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방송망이나 통신망을 이용해서 2D 서비스가 되면 3D 서비스가 덤으로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송과 채널 캐패시티의 이슈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SHBC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쨌든 기본 개념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죠. 실험만 하면 안 될 테니까 우리 만들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지 공학도들의 이제 승명과도 같은 건데 이거는 2022년도 2022년도 이제 제주도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채널 지상파 채널을 2개를 실험용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놨어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 TP라는 데가 테크노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 놀이동산이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 그, 그, 그 실험용 채널에 실험 삼아 만든 그런 방송 장비를 가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방송사 입장에서 자기 방송하는 거 딱 중단시키고 뭘 실험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려면 새벽 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만약에 실험을 제대로 못한다 했을 경우에 정기 방송하다가 방송사가 오면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제주도에 가면 채널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 자기 장비를 갖고 와서 거기서 세팅을 하면 어, 실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 TP에 이제 저희 인코더를 하고 게이트웨이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방송 장비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서로 상호 호환되게 만들어놨거든요.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표준대로 만들면 일단 호환은 됩니다.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좀 튜닝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나름대로 표준은 하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뭔가 저 해석을 잘못하는지 시그널 하나라도 이제 틀어지면은 위상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좀 현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다 정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만 인코더하고 게이트만 딱 빼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죠. 붙여놔서 리얼타임 인코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3D 컨텐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 TP에서 쐈죠.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이런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찍은 거야. 수신이 제대로 되나? 왜냐하면 우리는 모바일 채널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도 되는 확인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채널별로 이렇게 이건 채널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는 플랫하게 네모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노이즈 때문에 이제 막 흔들려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계측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좌영상과 우영상 모바일, 좌영상 4K, 그다음에 합쳐서 3D를 동시에 세 개를 플레이라는 계측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2D 서비스의 임팩트가 없이 3D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대리면서 증명을 했죠. 좌영상, 우영상, 합쳐서 3D 파라미터를 다 모니터링 컨스텔레이션이요. 자, 이렇게 방송사를 대리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사별로 자기네들 커버리지를 이제 여기 조인한 방송사는 부산 MBC하고 KNN인데 KNN은 서울의 SBS 역할을 하는 그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 관계자들 특히 그 기술 공동연구 파트 기관이기도 하고 지상파 방송의 전성을 관장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결함을 이제 증명을 해내는 거죠. 방송사별로 파라미터를 좀 전송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 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서 되나 안 되나 확인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걸 자기 방송사에다 이제 갖다 놓고 그대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어,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했던 우리가 다 개발했던 이 내용인데요. 얘네들이 다 인코더 게이트웨이 이건 소스니까 얘네 두 개를 현재 있는 방송사에 있는 걸 빼고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3D 방송까지 기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를 이용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수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2022년도에 해는 거죠. 여기는 부산 MBC, KNA 있고요. 콘텐츠 제작이나 뭐 영화, 영상 관계자들 부산이니까 관심 있어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SHVC도 가능해요. 지상파에서 베이스 레이어로 모바일로 보내고 이네스마트 레이어로 아까 고정 TV 채널을 보내면 고정 TV는 무조건 두 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걔도 9월달에 했습니다. 네, 9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 11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셋업을 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모니터링까지 다 실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도 문제가 없고 무결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2D 서비스에 임팩트가 없다는 것도 다 증명을 했고 2D 서비스하고 증명을 한 거는 우리가 만든 수신기를 가지고 하면 될까요? 그거 아니죠. 기존에 나와 있는 TV도 나와야 되지 않죠. 그래서 딱 아주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TV들이거든요. 자기네 TV 수신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 채널 정보를 우영상, 뭐 자영상이 찍혀 나오는데 어쨌든 2D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채널 정보야 우리가 어떻게 넣어서 보낸 거니까. 왜냐면 이건 이게 3D 신호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 우리가 만든 수신기. 하지만 기존에 있는 TV는 그건 모르는 거죠. 오른쪽 영상이든 왼쪽 영상이든 그냥 2D 서비스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4K, 2K. 그래서 기존에 있는 TV도 받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송 파라미터를 각 방송사별로 바꿔가면서 이런 테스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RF 트랜스미션까지 어떻게 해서 쭉 연결돼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 인포메이션 게더링, 모니터링,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필드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채널 내에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다 들어가고 세 개의 서비스가 다 들어가고 2D하고 호환성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HVC하고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의 서비스가 있다.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걸 2022년도에 표준화 기구에 가서 이제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표준을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은 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산 MBC하고 KN에서 각각 프로그램 두 개,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두 개 프로그램 봤어요. 그래서 저기 그 스마트폰으로 보셨죠. 그래서 그 한반도의 보석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자연하고 동물 나오는 거, 그 KN에서 다큐멘터리 1, 2부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 채널, 그러니까 저기 여행 채널 있잖아요. 걔는 이제 부산 MBC에서 만든 거. 하나는 부산, 하나는 베니스 해가지고 1, 2부 이면서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자신감을 갖고 코어 시간대 오후 7시 30분 코어 시간대 방송을 직접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다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시범 서비스를 한 거죠.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건데요. 이게 부산의 그 산인데 거기 이제 부산 MBC하고 KN의 타워 방송 타워가 있고 실제 전파하나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했다. 전 세계 최초로. 왜냐하면 이렇게 3D 방송을 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고 애틀리 특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초인 거죠. 그때 부산 MBC하고 KN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시스템을 컨피그레이션 했는지 우리 지금 장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아까 인코더하고 게이트웨이만 빼가지고 가르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방송사별로 이제 준비를 실제로 부산 MBC 보면 컨트롤 매니지먼트 하는 데가 여기 다 셋업돼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 전파가 날아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트 입장에서는 실험실에 앉아서 이제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훨씬 더 쉬웠죠.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는 우리가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쏘는 것부터 받는 것까지 다 했지만 시범 서비스 딱 나가면 뭡니까? 우리는 수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받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볼 때는 가운데 3D TV 놓고 다영상, 우영상은 각각 기존에 있는 2D TV, 저 트리플 서비스가 한꺼번에 나오는 걸 다 확인을 했죠. 오히려 시범 서비스 할 때는 우리가 편했습니다. 방송사가 좀 문제고. 포비드 온라인, 그 포비드 온라인이라는 게, 엘리라는 게, 포비드 엘리라는 게 이제 아까 부산 MBC 콘텐츠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반도 분석기, 아까 케인의 콘텐츠였고, 그다음에 인도 안테나 있죠? 이 안테나 창가에다 갖다 놓고, 안테나 선 끌어가지고 TV에다 쭉 연결해가지고 보는 분배기 통해서. 수신 테스트는 배터리 입장에서 되게 간단했어요. 전파 잡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간단했고, 실제로 이제 채널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걸 확인이 가능했죠. 기존 2D TV에서 채널 정보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뜨겁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혁신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컨텐츠 부재 부족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원래 이 KNN과 부산 MBC의 컨텐츠가 원래 2D를 찍은 거예요. 2D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AI가 1시간짜리 물량을 이틀 만에 자동으로 컨버전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수작업을 일했기 때문에 일의 난이도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프레임별로. 1초에 60프레임인데 1시간짜리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을 하니까 나눠서 했겠죠. 여러 명 써야 되겠죠. 제작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근데 AI로 바꿀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최초라기보다는 알아낸 거죠. 서비스, 그래가지고 한번 그 만들어 봤더니, 영상이 굉장히 좋아요. 아, 야, 이거 상용화해도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아까 필드 테스트 할 때 2022년도라고 했잖아요. 2023년도에 학술대회, 그러니까 통신학회 학술대회 겁니다. 통신학회 학술대회에 나가서 2023년도 6월 달에 그 결과를 받아주고 9월 달에 아까 했다는 지금 3개월 만에 결정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결정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상파의 채널에 대한 권한은 PD가 갖고 있는 거죠. 편성 채널에 대한 PD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연구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방송사는 그렇습니다. 지상파. 근데 공교롭게도 PD가 자기가 찍은 이 다큐멘터리가 2D를 찍었는데 3D를 변하는 데서 하겠다고 하니까 PD 입장에서 반길만 하죠. 자기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어 그래놓고 3D 영상을 봤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PD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게 3D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2D를 AI가 변환했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야 좋은데 3D가 역시 좋아 하면서 그 다음은 없는 건데 오직 한 사람 그 PD만은 이걸 2D로 찍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놀랐던 거예요. 양쪽 다 방송사 다 그랬어요. 양쪽 방송사가 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이 훌륭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무빙샷을 찍을 때 카메라가 사람이 들고 뛰기 때문에 뎁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했죠. 근데 AI는요 파라미터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뎁스. 또 훨씬 더 눈을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어지럽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상용성이 있다. 사람이 오히려 처음부터 3D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BTS의 모든 영상을 이제 AI를 통해서 3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는 아미들이 필름 묻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AI를 통해서. 그것도 사람을 쓰지 않고.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편집실 따로 있어야 되고, 카메라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3D 전문으로 찍어야 아너지르하게 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싹 필요 없는 거예요. 2D 영상을 현재로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과거에 찍어놨던 모든 영상은 다 3D로 얘기가 바꿔줍니다. 오늘 얘기 포인트는 또 그런 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컨텐츠 부시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전송에 관련된 채널 캐피시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두 개의 나머지 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지금 컨텐츠 문제 해결했죠. 그리고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제 수신기 문제도 스마트폰부터 저렇게 서비스가 되면 컬러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거고 저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다시 LG와 삼성은 봉인을 풀지도 모릅니다. 자기네 디스플레이. 컨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사는 뭡니까? 전송에 이제 아까 트리플 서비스가 채널 캐피시티 이슈 없이 해결 가능하다고 했죠. 방송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죠. 왜냐하면 기존에 쌓아있던 콘텐츠를 막 뒤져가지고 이제 그중에서 성공할 만한 걸 뽑아가지고 3D 변환시켜가지고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이 좌영상, 우영상이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영상인데요. 왼쪽 아까 K&N 왼쪽은 원래 오리지널 트림이에요. 걔를 AI 가지고 우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 3D 패널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우영상이 거의 뭐 원모하지 그대로죠. 이게 그 AI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콘텐츠 부제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웹트 정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D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오른쪽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뎁스를 AI가 만들어냅니다. 나오죠. 그다음에 입체값을 이제 세팅을 하죠. 그 PD가 혹은 편집자가 한 사람이 붙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서버 하나 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분량을 이틀이 걸려서 한 거는 컴퓨터가 열심히 들어오는 거고요. 컴퓨터의 스피드 용량에 따라서 서버의 그 성능에 따라서 그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거기 인발브된 그 편집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왜냐면 입체값은 그래도 사람이 넣어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그 값을 넣어주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빙 샷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무빙 샷 같은 도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입체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D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어쨌든 그 씬 관련된 다빈치 리졸브라는 그 편집 툴을 가지고서 프레임별로 여기 파이썬을 이용한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뎁스웨어를 추출을 하고 그 내용을 3D 영상을 만들어서 2D를 3D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는 편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죠. 이건 여기서 이제 또 이건 이제 웹툰이에요. 웹툰. 이모션 코드. 이 이모션 코드가 이모션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이모션 코드가 뭐냐면 이 저번 오늘 어제군요. 어제 4월 30일에 부산 단편 국제 단편 영화제 출품한 작품 3D 분야. 이게 뭐냐면 아까 분야는 웹툰이라고 했잖아요. 3D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웹툰입니다. 근데 무빙툰이라는 표현을 써야죠. 무빙툰. 왜냐하면 부산에는 국제 웹툰 글로벌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프로모션하는 그런 집단. 부산이 이제 영화 영상 콘텐츠의 도시다 보니까 웹툰도 이제 프로모션 하거든요. 그걸 타겟팅해서 이제 웹툰을 처음으로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를 한번 해보죠. 3D 변환을 해서 2D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방금 보신 영상은 AI, 챗 GPT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짰고요. AI가 만들어준 시나리오. 우린 키워드만 집어넣은 거예요. AI, 그다음에 인간, 뭐, 무슨 갈등 이런 키워드만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AI가 쭉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요. 그 시나리오 만들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그 스테이블 디퓨전 스크립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툴도 있어요. AI가. 다 오픈 AI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제 저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약간의 몇 번의 작업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걸 인발브드 이거를 이제 작품 이제 우리 국제단편영화제 이제 출품을 할 때 또 AI가 또 3D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AI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2D, 3D 컨버전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다 AI가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왔죠. 그런 세상이 왔고요. 우리가 출품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거 엔지니어들 5명이서 5일간에 만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5주입니다. 5주. 5주 동안 만듭니다. 그림을 한 번, 그중에서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 그리던, 뭡니까? 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영화인들은 이제 기가 찰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죠.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나도 같이 열거든요. 왜냐하면 단편 영화제, 국제 단편 영화제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하는 사람들이 다 3D, 그 세션이면 3D 영상을 다 갖고 왔고, 아까 대부분 다 AI가 아니라 자기, 아까 오리지널 카메라 렌즈나 이런 것들을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쓰고 다 그런 사람들만 본 거는 거기 그 전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것도 영화인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가서 그걸 그 트랙을 실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랄까
공포, 두려움, 반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거기서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발제자 입장에서 우린 디펜스하는 입장이고 이쪽에서 이제 배척하는 입장인 거죠.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이.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경우잖아요. 케이스가. 대신 AI를 통해서 다른 쪽에 직장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게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아는 쪽에는 자기 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충직한 하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모르는 쪽에서는 그게 드라큘라처럼 보여요. 흡혈귀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경력자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사람도 와서 3D 영상이나 이런 웹툰을 그냥 스크립트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관적 화질 평가를 한 겁니다. 대부분 다 5점을 줬고요. 4점 분위기가 대부분 다 5점을 줬어요. 영상 너무 좋다. 이거는 수신한 영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네. 영상을 테스트했다 그랬죠. 자기감명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걸 그랬죠. 훌륭하게 변환이 됐고 방송 서비스 퀄리티도 높았고. 그래서 우리는 파일럿 서비스를 2023년도에 했는 거죠. 그리고 KNN과 부산 MBC에서 각각 1부, 2부를 통해서 한 총 4편의 방송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6시 50분, 오후 6시 50분에 여기 3D 딱 나오죠. 찍혀 나오죠. 그걸 MBC에서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그 채널, 그 시범 서비스, 상용 서비스 그 채널 그대로 그냥 쏜 거예요. 문제 없이 다 해결했다는 걸 필드에서 검증을 또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지상파보다는 이제 OTT가 득세하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지상파보다 OTT를 많이 보죠. 영화도 그것 때문에 되게 심각합니다. 영화관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코로나 시절에는 영화가 쫄딱 많은 상태였었죠. 영화를 아예 폐쇄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넷플릭스로 옮겨갔어요. 집안에서 코로나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면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근데 코로나 끝나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영화를 볼 줄 알았죠. 영화 관객 입장, 그러니까 영화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다시 그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문화라는 게 한 번 그쪽으로 가면요. 다시 되돌아오기 힘듭니다. 이제는 넷플릭스 보는 게 더 편해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페어링 TV하고 페어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HD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넷플릭스의 조그만 영상이 아니라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요즘에 또 셋탑박스, IPTV로 다 넷플릭스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의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죠. 경쟁력이 상실한 겁니다. 뭐만 지금 살아남고 있냐면 특수관, 4DX, IMAX, 3D, 스크린X 이런 특수관들만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2배씩 증가를 하고 2배씩 통계에 따르면. 그리고 2D는 텅텅 빈 거죠. 그 영화관은 이제 어떻게 사나?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거가 답이 사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면 좋은 줄 알겠는데 아니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예를 들면 이 깔려 있는 영화관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바꾸는? 어쨌든 소비자는 영화관을 갈 때 영화관을 갈 때 이제 단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놀이동산 체험하듯이 하는 것들이 더 그런 건 영화관에서 봐야 돼. 그건 영화밖에 없으니까. 근데 2D 보는 거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걸로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OTT는 또 OTT인데 나름대로 또 이제 음, 고민이 많습니다. 왜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넷플릭스 혼자 독주할 때보다 매출이 줄죠. 넷플릭스 입장에서. 왜냐면 강자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마블 시리즈는 디즈니에서 보고 이렇게 막 막아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차별화 서비스 하려고. 또 어쨌든 간에 자이언트 입장에서 넷플릭스 기존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자이언트들은 지들끼리 싸우면서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은 아예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또뭐 OTT 스트리밍 서비스 한다가 뭐 티빙 웨이브 있긴 합니다. 그 보는 사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OTT는 그 풍요 속의 빈곤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자꾸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경쟁이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이언트들은 자이언트대로 레드오션인 거고 마이너들은 또 마이너대로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영화관과 OTT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OTT 서비스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SHVC라는 훌륭한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5년 9월 중이 되면 아마 OTT도 이렇게 각 손든 방송사들이거든요. 부산 MBC, 그다음에 KNN, 그다음에 JTBC까지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해서 시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TT 아니죠. 그리고 요 OTT만이 올라가는 요 헤드엔드 쪽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코딩을 할 때 우리 인코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디코더는 당연히 우리 디코더 써야 되겠죠. 배틀이고. 그다음에 각 방송사별로 자기 서비스 웹페이지를 넣어서 얘네들이 이 헤드엔드 서비스에 있는 노예과 서로 상호작용해서 VOD 방송 스트리밍 그 저장되는 걸 끌어다오고 있는 것이 꼭 넷플릭스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파일럿 서비스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상파는 뭐 한 번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쏠려면. 그죠? 방송사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규약이 많은데 온라인 서비스가 되는 시범 서비스가 되는 순간에 방송사는 자유도가 확 넓어집니다. 올려놔 놓고 하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리나 매니지먼트들을 AWS 아마존에 넘기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또 관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서비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허가받지 않고 방통이나 이런 데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올려져 있는 모든 콘텐츠는 다 2D로 만든 걸 3D로 변환할 겁니다. 그게 포인트 거죠.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충 만들어서 이제 로컬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고요. 훌륭히 다 워킹하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3D, 레프트, 라이트 다 플레이를 다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HTTP 서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로컬로. 그건 이제 아마존으로 옮기는 것만 나오죠. 어쨌든 이 장표가 만들어졌을 때는 JTBC가 손든 게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2에서 3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3개의 방송사가 딱 확정이 된 겁니다.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JTBC도 이제 플랜이 들어왔다. 2025년 9월 달에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할 거다. SHVC를 쓸 거다.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2D, 3D로 모든 콘텐츠를 컨버전을 할 거다. 이제 4DX 얘기가 나오는데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원리로 차세대 VC, 그러니까 아까 HVC는 H.265거든요. HEVC는 그 같은 용어예요. 넘버링을 한 게 H.26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264는 AVC예요. HEVC는 H.265. 그다음에 H.266인데 그게 VVC입니다. 근데 HEVC, AVC 다 모두 스케일러빌리티 버전이 있는 거예요. SHVC가 스케일러블 HEVC고요. VVC도 똑같이 멀티레이어 VVC가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아까 똑같죠. 그래서 모든 이게 롤링이 계속 반복되는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퓨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다. 해상도는 8K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면은 유시하고 뭐냐? 가정에서도 그러면 아까 좀 촉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서비스의 도면을 좀 옮겨본 거죠. 왜냐하면 영화관에 4DX가 잘 된다며. 그래서 딱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바타, 탑건 이런 것들이 다 4DX 영화관에서 다 히트를 쳤거든요.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선호 현상이 뚜렷합니다. 특수관은 주말 되면
티켓이 다 매진될 정도로 잘 되고 있고 2D는 비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화도 이렇게 이쪽으로만 몰리면 TV 쪽 가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건 아까 뭐 VVC 표준화한다 그랬잖아요. VVC 표준화할 때 애트리가 제안한 내용이고요. 서비스 모델은 이제 저기 콘텐츠가 있고 인코더가 있고 나머지는 아까 헤드엔드로 다 옮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방송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지상파 방송으로 가는 패스도 있고요.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서 갈 수도 있죠. IP, OTT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이쪽에서 보면 대형 화면을 볼 수 있고 TV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VR 기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혜택을 더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SHVC 같은 코딩을 보면 아까 베이스 레이어하고 멀티 레이어 VVC, 아니,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하고 인핸스먼트 레이어에 대한 그 인코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파일이 하나죠. 파일 하나입니다. 파일 하나가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개 서비스를 서비스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톨리지 입장에서 보면 파일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기존에 어떻게 했냐? 파일이 세 개였던 거예요, 이게. 상호 호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파일이 세 개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스톨리지 면에서도 방송사 입장에서 우리 방식으로 무조건 다 인코딩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네는 이 세 개의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여기 싱글 코드를 멀티로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AI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디오 사실은 오디오까지 다 AI를 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작 기간은 5일이죠. 여기 나오네요. 공연이 15일했고 실제작 기간은 5일. 근데 이 5일인데 여기에 인발부돼 있는 친구들이 그림 그리던 친구들이 아니고 웹툰 그리던 친구들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네, GPT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림 그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3D, 2D 컨버전, 2D, 3D 컨버전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 햅틱이 이제 손으로 아직까지는 차기 과제 계획이기 때문에 손으로만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집어넣었어야 돼요. 그냥 편집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플레이어와 우리가 들어가 있는 햅틱 정보를 이용해서 이 조끼에 있는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폭발이 터지면 여기서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NABCO 4월 중순인 거죠. 10일부터 19일 사이 때 전시를 올해 한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죠. 여기 진동이 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총격전에서는 총을 맞았을 때 느낌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멜로물 같은 경우에 누가 안아주면 이렇게 촉감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구현 가능하게 된 세상인 거죠. 이거는 NAB 쇼에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이게 쫓기기가 지금 안 보이는데 퓨처 도면에서 이렇게 전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번 주에. 실제로는요, 이런 가구도 사실은 상용화돼 있어요. 가구도 막 움직이는 가구가 지금 막 움직여요. 그것도 연동 가능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거는 아까 우리 직접 여기 오신 분들 확인을 하셨으니까 했는데 이거는 필름을 붙이고 소프트웨어 디코더로 이것도 아직 개발 중에 있는 상태고요.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관련해가지고 수신기 문제는 아까 디스플레이, 콘텐츠, 전송 이슈, 채널 캐피시티, 수신기 단말 관련 이제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어쨌든 3D 콘텐츠 문제도 해결했고 전송 문제 해결했고 채널 캐피시티, 차기 표준화 문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이런 무한 반복일 테니까 그리고 4DX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서 수업을 마치도록